글들을 모아서 판사의 마음이라는 성범죄 편 책을 제가 써냈습니다. 우리 판사들은 이라는 표현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쓴 표현인데 그 부분을 변호사가 돼서 발견을 하니까 삭제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원글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에 담겼는데요. 아무래도 판사직에 있으면서 판사의 마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너무 주목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늘 뭐를 먹었고 개인적으로 누구나 봐도 되는 판사의 직과 관련 없는 그런 얘기를 적은 게 주로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무거운 주제도 가끔씩은 다루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 견해를 밝히지는 않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적었었는데 사실은 변호사가 되면서 제일 좋은 점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공무원직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책 홍보도 같이 할게요. 성범죄 강의를 했던 부분 중에 눈을 바짝바짝 듣고 계신 분이 많았는데 역시 일선에서 성범죄 담당 수사관이시다 보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도 많고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다음에 한 번 더 와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음에 제가 또 가서는 좋은 강의를 하고 또 그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때는요. 그 나이가 나와서 조금 부끄럽지만 2007년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저는 사실 무려 16년 전에 사법시험 최종 합격을 했고요. 최종 합격이니까 사실 처음에 사법시험을 붙은 거는 더 이전이었죠. 200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에 사법시험을 최종 합격을 했었고 그때는 성범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만 처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동 청소년에 관한 아청법이 나오면서 연령도도 낮아지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도 달라졌어요. 13세 미만이 아니라 13세와 16세 사이에 그러니까 중학생이 지금 해당하는데요. 이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해당하는 형법 제305조 2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하룻밤을 보냈다. 이러면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걸 다 전제를 했을 때 이 초등학생에게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경찰관님들 상대로 제가 퀴즈도 냈거든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이제 무슨 죄일까요? 초등학생끼리 둘이서 서로 합의하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맞아요. 역시 우리 입사님 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세 미만이 있으면 사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형법 제305조 1항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라고 부르기도 못하지만 다른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서 결국은 둘 다 처벌받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중학생끼리 만약에 둘이 하룻밤을 보냈다. 폭행 협박은 없이 둘이 합의하에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이것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합의하에 했고 같은 중학생. 맞아요. 합의하에 했고 같은 중학생이잖아요.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요. 피해자가 13세에서 16세일 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305조 2항으로 가는데요. 가해자의 나이를 정해놨어요. 19세 이상에 해당할 때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13세에서 16세 사이 중학생과 대학생이 하룻밤을 보냈다. 이러면 이 대학생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합의하에 해도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하룻밤을 보냈다. 이러면 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중학생인데 중학생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무죄가 성립합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했었고요.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자 진술을 해야 되는지 또 압수조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짓말 탐지기 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건 사실 수사 기법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비밀스러운 기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압수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는지 그 압수영장에 의한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포렌식 절차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피고인과 함께 피의자와 함께 방어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핸드폰 포렌식 절차 한다고 한다 내가 이미지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차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와 의논하면서 가실 문제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변호사님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요. 변호사가 분석했을 때 나오는 조서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의자 혼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조서와 변호인이 동석해서 받는 조서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변호인이 동석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지 또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지 부인을 하는 부분인지 이중 질문에 오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경찰관님들을 상대로 경찰관님들 입장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절대 법정에서 무죄가 나지
않도록 받는 법을 강의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 상반되게 아침에 저희 변호사님들을 상대로는 어떻게 우리 의뢰인을 보호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인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진술조서가 달라지는지, A, B, C 변호인이 참석했을 때 진술조서 다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변호사님들 X가 같다, 이런 진술조서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희는 모든 진술조서를 제가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봤는데 이런 질문 변호인이 여기서는 끊었어야지 왜 이런 부분 안 들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변호사님들을 알려드리고, 저희는 중간에 이상하다 싶은 변호사님들이 조사하다가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대표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변호인이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의뢰인에게 또는 이 피의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이나 우리의 참여권을 충실하게 잘 행사하는 것이 저는 변호인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굉장히 상반된 역할을 해오긴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와 함께 포렌식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미징하고 내용 분석하는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범죄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